선생님 어떠세요? 이런 좀 과거의 이야기가 돼야 될 풍경이 오늘의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좀 연구자로서 그렇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 미얀마에서 민간 정부가 등장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라디오 방송국하고 인터뷰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때 이제 사실 미얀마의 내부 사정이나 그때 헌법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는 네네. 뭐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뭔가 직접 정권의 수반이 될 수는 없지만 뭐 고문 형태로 어쨌든 지도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쭉 추진해 왔던 정당이 어쨌든 뭐 다수당이 돼서 집권한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광주 시민들도 굉장히 이 소식을 반겼고 그리고 내심 기대를 했죠. 그런데 그때도 저도 이제 약간 반신반의했었던 것이 헌법상으로 군부가 하나도 권력을 양보한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걸 민주화라고 봐야 될까? 아니면은 뭘까? 뭐 마치 이제 군부의 허락하에서만 제한된, 마치 이제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의 통제하에서 허용된 반장 선거만 가능한 것 같은 관제 반장 선거.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군부가 등장했다는 얘기를 듣고 올 것이 왔구나. 뭐 이런 좀 씁쓸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공 교수님 지적이 상당히 타당한데 사실 군부가 헌법을 만들면서 내세웠던 하나의 이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규율민주주의라는 규율민주주의라는 아주 독창적인 이데올로기를 내세우거든요. 전혀 맞지. 규율과 민주주의는 그렇죠. 너무, 전혀 맞지 않는 네.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레귤레이션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규제안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위반할 때는 언제든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사상과 그렇죠. 완전히 대치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는 연방이 분열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주권을 영속시키게 하는 것, 주권을 계속 수호해야 한다는 것, 이 자체를 하나의 규율의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군부가 정치 권력에 개입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일종의 안정적인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라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 교수님이 지적하셨듯이 헌법에 의해서 총선을 실시했고 거기에 따라서 권력을 이양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권력을 제가 봤을 때는 권력을 이양이라기보다는 임시적으로 맡겨놓은 그런 상황으로 볼 필요가 있는 위탁을 한. 예. 선생님 근데 지금 말씀하실 때 주권 수호란 단어와 연방 유지라는 말씀을 네, 쓰셨거든요. 네. 이게 정확히 어떤 거죠? 그러니까 연방 유지라는 것이 이제 미얀마가 다수 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135개의 종족으로 민족으로 다 소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그러한 역사를 이제 1990년대 그러니까 냉전이 해체될 때 네네. 유럽을 보시게 되면 유고 같은 나라들이 유고 같은 나라가 이렇게 분열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더 분열된 예,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분열을 하고 그 이외에 이제 동구 유럽에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CIS 국가들이 등장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군부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135개의 민족이 산산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면 강국들 그 서쪽으로는 인도가 있고 동북쪽으로는 중국이 있잖아요. 네네. 이러한 국가들이 소수민족들을 다 흡수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연방은 해체될 수밖에 쪼그라든다. 없다. 네, 쪼그라들거나 해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연방이 해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군부가 정치 권력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인 거죠. 말하자면 다수인 버마족의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에 이렇게 어필하면서 네. 군부 지배를 승인하라는 압력이라고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버마족이 전체 인구의 70% 정도를 차지하니까 최소한 버마족 입장에서는 연방이 분열되기를 원치를 원치 않잖아요. 않겠죠. 그러니까 이 버마족으로 하여금 군부가 소수민족에 대한 군사적인 공격을 하더라도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달라라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뜻 들으면 70% 하면 많아 보이긴 하지만 또 거꾸로 얘기하면 어찌됐건 30%는 우리에겐 정말 낯선 소수민족이 그렇죠. 있다라는 것이고 그중에 일부라도 이탈하게 되면 바로 옆에 강한 나라에 의해서 또 영토가 뺏기는 문제가 그렇죠. 생기니까 예. 강력한 명분이 되긴 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 뒤에서 와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이제 군부는 그러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연방의 통합을 원하는 소수민족들, 그러니까 독립 당시의 소수민족들은 분리 독립이나 아니면 자치를 희망하고 있었지만 사실 지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요. 독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협조하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이는데 군부가 일부러 얘네들 이간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 정치권에 남을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명분적 요소가 좀 강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쿠데타 같은 경우에도 명분이 연방이 붕괴될 위기에 있다. 이렇게 내세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총선 부정으로 선거 부정으로 인해서 선거 부정이 발생했고 시민들이 거리를 나와서 시위를 한다. 그러니까 연방이 분열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명분을 내세우고. 그 일종의 뭐 5.18 당시에 뭐 북한군이 내려왔다라든지 뭐 북계에게 틈을 벌린다라든지 이런 명분하고도 좀 비슷하다고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제 결론 지으면서도 얘기했지만 쿠데타를 일으키는 세력들은 언제나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불안 요소들을 오히려 이제 과장해서 자신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질서가 유지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또는 외부의 침략의 위험이 있다. 그 다음에는 또 경제적으로 더 빈곤해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항상 명분으로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이것을 일단 쿠데타로 봐야 할 것인가. 우리가 주제가 쿠데타인데 이게 합법적으로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군부의 권리를 그냥 사용한 거라면 이걸 과연 쿠데타라고 할 수 있을까? 뭐 그러니까 예. 군부는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스테이트 이머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70년대 때 뭐 국가 비상사태, 국가 그렇죠. 비상계획위원회 네, 비슷하네요. 국가 비상사태라고 되어 있고 그게 헌법 조항에 나와 있어요. 헌법 417조에 나와 있는데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을 하면 우리나라 NSC와 같은 그러한 그 비상설 안보 협의가 있는데 안보 회의를 소집을 해서 대통령이 군사령관에게 자동으로 권력을 이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 그 과정에서 보면 대통령과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일찍 구금을 시켜놓고 부통령이 그러니까 군부 출신 부통령이 있거든요. 이 부통령이 군사령관에게 권력을 이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헌법에 위배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부는 스스로 합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디테일한 측면에 있어서 대통령이 승인을 제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쿠데타로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근데 그 조건이 국가 비상사태라는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가 국가 비상사태다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제가 말씀드렸던 규율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연방의 분열이 우려되는 상황, 사회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없고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정권을 접수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대로 그냥 정권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농담 비슷하게 군인들이 아침에 밥을 먹다가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쿠데타를 일으키자. 국가 비상사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국가 비상사태가 되는 거죠. 그게 미얀마 군부가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 발전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어떤 표식과도 같은데 뭐 문제가 많은 뭐 독일의 법학자 칼 슈미트라는 사람이 저희 정의한 바에 따르면 주권자가 누구냐? 바로 예외 상태가 언제인지를 결정하는 자가 주권자라고 부르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는 주권자가 결국 이제 국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외 상태인지 여부를 결국 최종적으로 국민 또는 그렇죠.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쿠데타가 등장하는 사회의 특징이 그 예외 상태를 매우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는 거고 그렇죠. 권력을 장악하려는 자가 예외임을 주장하고 그걸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서 입증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약간 평행 이론 같은 게 느껴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딱 유신 체제 때가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1971년부터 갑자기 이제 물론 그 당시에 좀 외부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어쨌든 69년 닉슨 독트린 이후로 좀 그래도 냉전이 완화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계속 내부적으로 뭐 북한의 침략을 얘기하면서 그렇죠. 비상 상황을 조성하다가 결국은 기존 헌법을 갑자기 중지시킨 다음에 전혀 헌법적 근거가 없는 비상 국무회의 그리고 누가 현재까지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비상하게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상황도 좀 유사하다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또 사람으로 얘기한다면 아까도 누굴 구금하고 했는데 뭐 겉으로 보면 12.12 군사반란도 절차는 맞춘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최규하 대통령을 겁박해서 허락을 받은 다음에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12.12 군사반란 당시 체포했고 헌법에 없는 서리 조항을 강제로 또 넣어서 중앙정보부장 서리가 되고 또 5.18이 광주 민주항쟁이 문제가 되니까 결국 이제 또 그 책임을 삼아서 최규하한테 책임을 지게 하고 권력을 잡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역사는 아니지만 결국 써먹는 좀 수법 같은 거에 있어서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는 생각이죠? 제가 아니 왜냐면 제가 미얀마는 깊이 몰라서 복잡한 한국사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권력에 대해서 권력을 차지하려는 그게 뭐 합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물론 불법적인 요소가 더 많이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특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가 않는 것이겠죠. 그게 그 권력을 차지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을 네. 찾아서 가게 되는 건데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한국처럼 상대적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또 뭐 제가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군부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 내에서 미얀마라는 사회 국가 내에서 군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강력한 권력에 대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집단이나 제도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군부가 우리가 이제 병영으로 복귀한다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뒤엎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실 이번 쿠데타 이후에도 군부는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을 무효화시키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헌법 자체를 군부가 만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 자체를 그러니까 무력화시키면.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은 헌법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대신에 그 선거제도 이런 걸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군부에게 되게 유리한 형태로 선거제도를 지금 현재는 뭐 예를 들어서 소선거구제로 되어 있는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 득표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중대 선거구제로 만드는 그리고 소수민족을 일종의 연정 형태로 만들어서 소수민족을 군부 정당과 가깝게 만드는 그러한 형태로 해서 권력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한국과는 뭐 엄격히 봤을 때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약간 다르겠지만 권력을 향한 맥락적인 유사성 이런 것들은 거의 뭐 같다라고 봐야 돼요.